관뚜껑을 열어라. 패물이 같이 묵혔으면 어쩌려고. 아들이 직접 삽을 들어 어머니의 무덤을 파헤쳤습니다. 뚜껑이 열리는 순간 그 안에는 시신 대신 돌덩이만 가득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어머니가 안 계시잖아. 등골이 서늘해진 아들들이 뒤를 돌아보는 순간 죽었다던 여인이 소나무 숲 사이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내 무덤을 파헤치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 목소리가 섬 전체를 뒤흔드는 동안 막내 며느리는 처음부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과연 이 며느리가 100일 동안 무인도에서 꾸민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소중한 안부 한마디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선의 야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경상도 어느 고을에 한씨 문중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숙이던 집안이었죠. 하지만 설아가 이 집으로 시집을 왔을 때 한씨 문중은 이미 속이 텅 빈 커다란 항아리 같은 신세였습니다. 겉은 번지르르했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썩은 냄새만 가득했죠. 설아의 나이 18살 때 일이었습니다. 시집 오던 날 설아는 친정어머니가 손수 싸준 약상자 하나를 품에 안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그 약상자에는 오랜 세월 집안 대대로 내려온 약재들이 담겨 있었어요. 두통에 쓰는 청궁, 몸이 쇠약할 때 다리는 황기, 그리고 이름조차 낯선 희귀한 약초 몇 가지가 기름 종이에 곱게 쌓여 있었죠. 친정어머니는 가마 문을 닫기 전 설아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아가, 이 약상자는 우리 집안이 너한테 줄 수 있는 전부다. 몸 건강히 살 거라. 설아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집살이가 시작되자마자 설아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친정은 오로지 짐이 된다는 사실을요. 큰 동서 명옥은 틈만 나면 설아를 바라보며 코웃음을 쳤고, 둘째 동서 복례는 아예 설아가 밥상에 앉으면 자리를 피했습니다. 집안에서 설아의 자리란 그림자보다도 얕은 것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설아가 마당 한켠에서 약상자를 열어 약재를 햇볕에 말리고 있는데 명옥이 복례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설아의 약상자를 내려다보더니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경멸과 결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어머, 이게 뭐야? 몰락한 집안 냄새가 여기까지 풍기네. 명옥이 발끝으로 약상자를 툭 걷어찼습니다. 약재들이 흙바닥으로 쏟아졌어요. 설아는 무릎을 꿇고 약재를 주우려 했지만 복례가 이미 부엌에서 불씨를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약재들은 마당 한가운데서 타오르기 시작했죠. 설아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길이 오르는 것을 바라보는 설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한 방울도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턱에 힘을 꽉 준 채 손을 무릎 위에 단단히 올려놓은 채로 설아는 그저 타들어가는 약상자를 지켜보았습니다. 울면 지는 것이라는 걸 설아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설아는 입을 더욱 닫았습니다. 하지만 귀는 더욱 열었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었을 무렵 집안에 진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 권씨 부인이 이상한 병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등에 작은 검은 반점이 하나 생겼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2개월이 지나자 팔뚝으로 번졌고 3개월째에는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피부가 검게 죽어가면서 진물이 흘렀고 살이 썩어가는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인들이 가장 먼저 도망쳤습니다. 밥상을 들고 방문 앞에서 음식을 밀어넣고는 숨도 쉬지 않고 뒤돌아 달아났습니다. 아들들은 어머니의 방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온갖 핑계를 댔고 동서들은 혹시라도 자기들한테 옮을까봐 그쪽 마루에도 발을 딛지 않았죠. 그러나 설아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시어머니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손수 약을 다리고 고름을 닦아내고 새천으로 환부를 감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고맙다 말하지 않는 일이었죠.
그래도 설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권 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이 닿을 때마다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대신 그 침묵이 설아에게는 어떤 말보다 더 무거운 것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설아가 부엌에서 약을 다리다 바깥 사랑채 쪽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밤이 깊었고 기름 등잔 하나가 창호지에 흔들리는 빛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약단지를 불 위에 올려둔 채 담벼락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큰아들 한재원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중 어른들, 이번 일을 더 미룰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저꼴로 계시면 혼삿길도 막히고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또 다른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나이 든 어른의 목소리였죠. 허면 어찌할 생각이냐? 조용히 처리해야죠.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설아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발바닥이 땅에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죠. 아들이 어머니를 두고 저런 말을 한다는 것이 설아로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설아를 얼어붙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담벼락 안쪽에서 동의하는 목소리들이 하나둘씩 더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설아는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약단지에서 끓어오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설아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만이 아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내가 막아야 한다. 그날 밤 설아는 한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방 앞 마루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새벽이 올 때까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위험하고 무섭고 자신이 영영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눈을 질끈 감고서요. 다음 날 아침 설아는 사랑채 문 앞에 섰습니다. 한재원이 문을 열었을 때 설아는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보통 때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이었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그렇게 쳐다보는 것은 이 집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한재원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이냐? 어머니를 섬으로 모시는 일 제가 맡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재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설아는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음 말을 더 담담하게 이어갔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친정 복권에 쓸 자금과 나룻배 한 척을 주십시오. 그 말에 한재원의 표정이 한번 굳었다가 다시 풀렸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버리는 값으로요. 그는 그것이 탐욕이라고 읽었습니다. 설아가 원하는 게 바로 그것이라고 믿었죠. 그래서 그는 속으로 조용히 안도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이 집에서 가장 쉬운 일이었으니까요. 좋다. 설아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한번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복도에서 설아의 두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길을 걷기 시작하면 이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였어요. 섬으로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나룻배에 시어머니를 부축해 모시는 설아를 보려고 마을 사람들이 강둑에 줄지어 섰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 있었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돈을 받고 병든 시어머니를 무인도에 내다버린다는 이야기가요. 저 독한 것 사람이냐?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 설아의 왼쪽 어깨를 맞췄습니다. 설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돌멩이가 배 위에 떨어졌습니다. 누군가 뱉은 침이 설아의 치맛자락에 닿았습니다. 설아는 노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강물을 향해 천천히 배를 밀었습니다. 배가 강가를 벗어나자 설아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배 한편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강물 위로 바람이 불었고 설아의 쪽머리가 흐트러졌습니다. 설아는 그것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를 저었습니다. 한 번, 또 한 번,
마음속에서는 벌써 다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섬에 도착하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어떤 약초가 자라는지, 물은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를요. 설아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했습니다. 섬은 생각보다 훨씬 거칠었습니다. 배가 모래사장에 닿는 순간 설아는 발을 내디디며 섬 전체를 한눈에 담았습니다. 해안을 따라 날카로운 바위들이 이빨처럼 솟아 있었고 그 뒤로는 키 큰 소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물은 어디서 구해야 할지, 비를 피할 곳은 있는지 설아의 머릿속은 이미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 가장 급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권 씨 부인이 배에서 내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부인은 배 가장자리를 두 손으로 꽉 쥔 채 설아를 노려보았습니다. 병으로 검게 변한 손등의 힘줄이 돋아날 만큼 세게 쥐고 있었죠.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내가 정녕 나를 여기서 죽이려는 것이냐? 설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부인은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들고 있던 지팡이로 설아의 팔을 내리쳤어요.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설아의 팔뚝에 붉은 자국이 생겼습니다. 설아는 팔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아픈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부인은 결국 그 손을 잡았습니다. 잡으면서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설아에게 잡힌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린 것이라는 듯이요. 첫날 밤은 소나무 아래 짚을 깔고 지냈습니다. 설아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부인의 숨소리가 고른지 수시로 확인하면서 섬 안쪽 지형을 머릿속으로 그려나갔습니다. 내일 동이 트는 즉시 섬을 돌아봐야 했습니다. 식수를 찾아야 하고 비바람을 막을 자리도 골라야 했습니다. 이틀째 아침 설아는 섬 구석구석을 발로 밟았습니다. 섬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북쪽 절벽 아래로 내려가니 바위 틈에서 작은 샘이 솟고 있었어요. 양은 많지 않았지만 맑고 찼습니다. 설아는 그 자리에 쭈그려 앉아 두 손으로 물을 떠마셨습니다. 짠 바닷바람 사이로 차가운 샘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에 오랜만에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절벽을 따라 눈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바위 틈에 낯익은 잎이 보였습니다. 설아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주신 불태워진 약상자 속에 넣어두었던 그 이름 모를 약초와 생김새가 같았습니다. 이 섬에서 절벽 위에서 해풍을 온몸으로 맞으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설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올라붙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문제는 그 약초가 절벽 중간에 자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위에서 내려가려면 밧줄이 필요했고 아래서 올라가려면 맨손으로 바위를 타야 했습니다. 설아는 입술을 한번 깨물고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파도가 바위를 치고 있었습니다. 발을 헛디디면 끝이었죠. 그날 설아는 치마를 찢어 밧줄을 만들었습니다. 소나무 뿌리에 묶고 절벽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손가락이 바위를 긁을 때마다 손톱이 깨졌습니다. 발바닥이 날카로운 바위 모서리에 닿을 때마다 살같이 벗겨졌습니다. 그래도 설아는 내려갔습니다. 약초 한 움큼을 뜯어 품에 안고 다시 위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 길이 내려가는 길보다 3배는 힘들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두 팔이 부들부들 떨려 소나무 뿌리를 놓칠 뻔하기도 했죠. 절벽 위에 기어올라 바닥에 누웠을 때 하늘이 빙그르르 돌았습니다. 설아는 숨을 고르며 품에 안은 약초를 꺼내보았습니다. 뿌리가 살아있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치료는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설아는 약초를 돌 위에 올려놓고 곱게 갈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약초의 효능을 제대로 끌어내려면 빻은 즙을 따뜻하게 만들어 환부에 발라야 했는데 불을 피울 도구가 없었습니다. 설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눈을 감고 결심했습니다. 입으로 씹어서 바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아는 약초를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쓴맛이 혀를 찔렀고 이내 입안이 얼얼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환부에 가까이 얼굴을 가져다 댈 때 설아는 숨을 참았습니다. 냄새는 여전히 고약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그 과정 내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설아가 썩어가는 살갗 위에 씹어낸 약초즙을 바를 때 부인의 손가락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받아들이는 것도 거부하는 것도 아닌 떨림이었어요. 설아는 그것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환부의 진물이 조금 줄었습니다. 20날이 지났습니다. 검은 기운이 더 이상 번지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매일 같은 시간에 절벽을 타고 약초를 뜯었고 같은 방식으로 약을 만들었습니다. 손에 상처가 아물새가 없었습니다. 손바닥은 굳은 살이 박였고 손가락 끝은 항상 검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40날이 막 지난 어느 밤이었습니다. 설아가 잠든 부인 곁에서 다음날 쓸 약초를 다듬고 있을 때였습니다. 부인이 눈을 반쯤 뜬 채 설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달빛이 약하게 드는 소나무 그늘 아래에서 설아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제발이요. 부인은 눈을 다시 감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가에 뭔가 젖어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달빛이 만든 착각인지 정말 눈물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50날이 지날 무렵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해질 무렵 설아가 샘에서 물을 길어오는데 섬 남쪽 해안 쪽에서 배 한 척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작은 배였습니다. 사공 하나에 몸집이 큰 남자 둘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이 섬에 볼 일이 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설아의 손이 물항아리를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발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부인이 있는 쪽으로 뛰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요. 부인은 설아가 자신의 팔을 잡아 끄는 힘에 놀라 눈을 떴습니다. 설아의 얼굴을 본 순간 부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설아의 눈에 담긴 것이 공포가 아니라 냉정한 판단이라는 것을 부인은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섬 북쪽 절벽 아래 바위 동굴로 숨었습니다. 설아가 며칠 전에 미리 점 찍어둔 곳이었습니다. 물이 차오르지 않는 높이에 있고 입구가 좁아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이었어요. 설아는 부인을 안쪽으로 밀어넣고 자신은 입구 쪽에 앉아 밖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남자들의 발소리가 섬 안쪽으로 들어오다가 한동안 이리저리 헤매다가 결국 다시 해안 쪽으로 멀어졌습니다. 배가 떠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도 소리만 남았습니다. 설아는 그제야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는데 이번에는 감추지 못했습니다. 부인이 어둠 속에서 그 손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인의 손이 천천히 설아의 떨리는 손 위에 얹혔습니다. 검게 죽어가던 손이었는데 그날따라 그 온기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설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꾹 눌렀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50날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였습니다. 설아는 지치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거부하면서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은 거의 없었지만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침묵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향한 벽이었던 침묵이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를 보호하는 울타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0일째 되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설아가 늘 하던 대로 부인 곁으로 다가가는데 무언가 달랐습니다. 부인이 먼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쉬지 않았습니다. 섬에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맑고 또렷했습니다. 설아야. 설아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부인이 자신의 이름을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지금껏 부인은 설아를 너라고만 불렀습니다. 설아는 천천히 부인의 팔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검게 죽어있던 피부가 거짓말처럼 옅어져 있었습니다. 진물은 멈추었고
새살이 돋아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분명한 기적의 시작이었어요. 설아는 부인의 팔을 내려놓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눈물을 감추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눌러도 나왔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어깨가 한번 들썩이는 것만으로요. 100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였습니다. 100일이 지난 다음 날 아침, 설아는 혼자 섬 북쪽 샘가에 앉아 물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섬에 오기 전과는 많이 달라진 얼굴이었습니다. 볼이 홀쭉하게 패였고 눈 아래에는 거무스름한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입술은 바닷바람에 갈라져 있었고 손은 약초즙과 바위 흙이 베어 영영 지워지지 않을 것처럼 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섬에 처음 발을 딛던 날보다 훨씬 단단하고 깊어져 있었습니다. 설아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계획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몸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육지에 있는 아들들과 동서들은 여전히 부인이 섬에서 조용히 사라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설아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들은 언제고 다시 사람을 보낼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확실한 방법으로요. 설아는 물 위에 비친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덫을 놓아야 한다. 그들이 스스로 걸어 들어오게 해야 한다. 계획을 세우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설아는 섬 주변을 지나는 어선이 언제쯤 오는지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열흘에 한 번꼴로 작은 고깃배가 섬 남쪽을 지나쳤습니다. 설아는 그 배가 다가오는 날을 기다렸다가 해안 바위 위에 올라서서 두 팔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뱃사람들이 배를 가까이 대자 설아는 목소리를 최대한 가라앉혀 말했습니다. 저는 이 섬에 어머니를 모시고 온 사람입니다. 어머니께서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이 소식을 육지 한시 문중에 전해주시면 사례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뱃사람들은 서로 눈길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눈빛 안에는 의심도 있었고 호기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례라는 말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설아는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소문이 육지에 닿기 전에 준비를 마쳐야 했습니다. 설아가 다음으로 한 일은 무덤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섬 안쪽 소나무 숲 가장자리에 평평한 흙바닥이 있었습니다. 설아는 그곳을 골랐습니다. 삽도 없었습니다. 맨손과 뾰족한 돌멩이로 땅을 팠습니다. 손바닥이 부르트고 손가락 마디가 퉁퉁 부어 올랐지만 설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덤의 깊이는 깊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진짜 시신을 묻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관은 섬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해안에 떠밀려온 널빤지 조각들을 모아 네모난 상자 모양으로 엮었습니다. 안에는 부인이 섬에 올 때 입고 온 낡은 겉옷을 개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무게를 맞추기 위해 크기가 비슷한 돌덩이 몇 개를 함께 넣었죠. 뚜껑을 덮고 흙을 덮고 돌을 쌓았습니다. 겉에서 보면 영락없는 무덤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멀찍이서 지켜보던 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게 내 무덤이냐? 설아는 흙 묻은 손을 치마에 닦으며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문을 냈습니다. 아드님들이 섬으로 올 것입니다. 저 무덤을 보고 믿도록 해야 합니다. 부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무덤을 직접 눈으로 보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그 침묵 속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부인이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다음은? 설아는 부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의 눈빛 안에 두려움보다 궁금함이 더 컸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설아는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분이 이제 나를 믿고 있구나 하고요. 그건 아드님들이 무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설아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음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문이 육지에 닿는 데는
나흘이 걸렸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이른 아침, 설아는 해안 바위 위에 앉아 수평선을 바라보다가 배 한 척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어선이 아니었습니다. 제법 큰 배였고 사람들이 여럿 타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발걸음은 느리고 침착했습니다. 부인에게로 가서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오셨습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치는 순간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설아는 부인을 소나무 숲 안쪽 깊이 모셔두었습니다.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 그러나 설아가 신호를 보내면 즉시 나올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배에서 내린 사람들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설아는 속으로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큰아들 한재원을 필두로 둘째 아들, 그리고 동서 명옥과 복례까지 모두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문중하인 2명이 삽을 들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그 삽을 보는 순간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예상보다 일이 더 빨리 흘러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재원이 섬에 발을 딛자마자 설아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폐물은 어디 있느냐? 비녀며 가락지는 챙겨뒀겠지? 설아는 고개를 숙이고 무덤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앞장서서 소나무숲 가장자리 무덤 앞으로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돌아보지 않아도 발소리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덤을 보자마자 주고받는 눈빛이 어떤 것인지도요. 명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물 한 방울 없이 돌아가셨나? 복례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염은 제대로 한 거야? 폐물을 같이 묻었으면 어쩌려고. 한재원이 하인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파봐라. 설아는 그 순간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짝 물러서서 팔짱을 끼고 무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인들이 삽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돌을 치우고 흙을 걷어내고 마침내 널빤지로 만든 관 뚜껑이 드러났습니다. 한재원이 직접 삽을 들어 뚜껑을 비틀었습니다. 나무가 삐걱거리다 열렸습니다.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돌덩이 몇 개와 낡은 겉옷만 있었습니다. 한재원이 굳었습니다. 명옥이 숨을 삼켰습니다. 복례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하는 그 몇 초 사이 섬 안에 바람 소리만 흘렀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숲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또렷하게 한 걸음씩 하얀 소복을 입은 권씨 부인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에 검은 기운이 거의 사라진 얼굴로 등을 꼿꼿이 세우고 시선을 아래로 내리깔지 않은 채로 아들들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걸어왔습니다. 한재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명옥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복례는 모래 위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하인들은 삽을 떨어뜨리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설아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 안쪽 깊은 곳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자리를 잡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렵지 않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이 옳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권씨 부인은 아들들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 눈빛 안에는 분노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크게 담긴 것은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단호함이었습니다. 부인의 입이 열렸습니다. 내가 내 어미다. 5글자였습니다.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섬 전체를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파도 소리도 바람 소리도 그 순간만큼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설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눈을 다시 떴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권씨 부인이 걸어 나오는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재원은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고 얼굴은 모래보다 더 창백했습니다. 옆에 선 둘째 아들 한재성은 뒤로
슬금슬금 물러나려다가 발이 엉켜 비틀거렸습니다. 명옥은 치마를 두 손으로 쥐어잡고 떨고 있었고 복례는 이미 모래 위에 주저앉아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그 모든 것을 보면서도 발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등은 꼿꼿하게 펴져 있었고 시선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섬에서 100일을 버티며 세살을 돋게 한 몸이었습니다. 그 몸이 지금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무언가 단단한 것이 다시 채워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부인이 빈관 앞에 멈춰섰습니다. 아래를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의 옷가지와 돌덩이만 담긴 관이었습니다. 부인의 입가에 아주 짧게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허탈함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 표정은 사라지고 다시 단단한 눈빛이 돌아왔습니다. 부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한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재원아.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평소 어머니가 자식을 부를 때의 다정한 톤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재원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츠러들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 맞느냐? 질문이었지만 대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재원이 무언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부인의 다음 말이 그것보다 빠르게 나왔습니다. 나는 다 들었다. 그 한마디에 한재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부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섬에 오기 전 사랑채 담벼락 너머에서 나누던 그날 밤의 대화를 하나하나 짚어나갔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들먹이며 어머니를 처리하자고 했던 말, 문중 어른들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들의 이름, 자객을 섬으로 보내 확인하려 했던 사실까지요. 부인의 목소리는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아질수록 더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설아는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부인이 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섬에서 두 사람이 함께 지내는 동안 부인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듣고 보고 담아두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설아는 그 깊이를 미처 몰랐습니다.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부끄럽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가슴이 먹먹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소나무 숲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아는 그 소리에 어깨를 펴고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기다리던 소리였습니다. 제복을 입은 포졸 셋이 숲 사이에서 나타났고 그 뒤로 갓을 쓴 중년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고을 사또였습니다. 한재원의 눈이 또 한 번 커졌습니다. 명옥이 짧게 비명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또는 설아 쪽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설아가 고개를 가볍게 숙였습니다. 사또는 그것을 받고 시선을 한재원에게로 돌렸습니다. 100일이 지나는 동안 설아는 딱 한 번 섬을 빠져나갔습니다. 어선이 지나는 날을 이용해 육지에 몰래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설아가 한 일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뱃사람에게 거짓 사망 소문을 부탁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또 앞에 무릎을 꿇고 탄원서를 올린 것이었습니다. 병든 어머니를 섬에 버리라 지시한 자들의 이름과 자객을 보낸 정황을 모두 적었습니다. 사또는 처음에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설아가 그날 밤 담벼락 너머에서 들은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진술하자 사또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섬에 포졸들과 함께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사또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미를 내다버리고 자객을 보내 확인하려 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한재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발바닥이 모래 속으로 파고드는 것처럼 그저 제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이미 대답이었습니다. 포졸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한재원과 한재성이 포박되었습니다. 명옥과 복례는 그제야 모래 위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댔습니다. 명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복례도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설아의 멱살을 잡고 폐물이 어디 있느냐고 다그치던 손이 지금은 모래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씁쓸한 기분이 더 컸습니다. 화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 사람들이 그토록 무서워하는 것이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 아니라 그저 벌이 두려워서라는 것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설아는 시선을 부인 쪽으로 옮겼습니다. 부인은 무릎 꿇은 며느리들을 내려다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눈빛 안에는 설아가 읽기 어려운 감정들이 겹쳐 있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배신의 상처가, 그리고 어미로서의 어떤 마지막 감정이 섞여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부인은 천천히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가문의 인장이었습니다. 부인이 직접 챙겨 섬으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설아는 그것을 처음 보는 순간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저 인장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결정권, 재산을 움직이는 권한, 가문의 이름을 쓸 수 있는 자격이었습니다. 부인이 그 인장을 설아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받아라. 설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앞에 모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부인의 눈썹이 약간 올라갔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째서냐? 설아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살아계십니다. 인장은 어머니의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살리고 싶었을 뿐 그 자리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소나무 사이로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부인은 설아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안에 무언가 부드러운 것이 들어찼습니다. 딱딱하게 닫혀있던 문이 안쪽에서 조용히 열리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부인이 인장을 거두지 않고 설아의 두 손 위에 얹었습니다. 받아라. 명이다. 이번에는 설아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두 손으로 인장을 받아쥐는 순간 설아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사또가 포졸들에게 눈짓했습니다. 포박된 아들들이 배 쪽으로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명옥과 복례는 일어서지도 못하고 모래 위에서 흐느꼈습니다. 섬에는 파도 소리와 울음소리만 남았습니다. 설아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어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육지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간다는 것이 예전과 똑같은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설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손안에 쥔 인장의 무게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배가 육지에 닿는 순간 설아는 강가의 공기가 섬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섬에서는 언제나 바닷바람과 소나무 냄새가 뒤섞여 있었는데 이곳은 흙 냄새와 밥 짓는 연기 냄새가 났습니다.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한 냄새라 가슴이 묘하게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권씨 부인이 먼저 발을 내디뎠습니다. 설아가 팔을 내밀었지만 부인은 이번에는 혼자 걸었습니다. 섬에서 처음 배에서 내릴 때 지팡이를 휘두르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걸음이었습니다. 등이 펴져 있었고 발이 땅을 제대로 딛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그 뒷모습을 보며 한 발짝 떨어져 따라 걸었습니다. 앞장서지 않았습니다. 이 걸음은 부인의 것이어야 했습니다. 강둑에는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소문은 이미 마을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죽었다고 했던 부인이 살아 돌아왔다는 것, 아들들이 포박되어 관아로 끌려갔다는 것, 그리고 막내 며느리가 100일 동안 섬에서 시어머니를 간호했다는 것까지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멀찌감치 서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설아를 향해 돌을 던졌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설아에게 침을 뱉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설아는 그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고개를 들어 앞을 보았습니다.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고 누군가를 향해 눈을 부라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걸었습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요. 그때 강둑 한편에서 늙은 아낙 하나가 허리를 굽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리 없이
아주 조용하게요. 옆에 있던 사람이 그것을 보고 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옆 사람도 또 그 옆 사람도요. 물결처럼 번졌습니다. 강둑에 도열해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허리를 숙이는 동안 설아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설아의 친정 이야기였습니다. 설아가 시집을 올 때 약상자 하나만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친정 집안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몰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설아의 아버지는 관아의 세금 장부를 허위로 조작했다는 죄목을 뒤집어 쓴 채 관직을 잃었고 집안 재산도 거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설아가 한씨 문중으로 시집을 온 것도 사실 친정의 형편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한 선택이기도 했었죠. 설아는 부인에게 가문의 인장을 받은 날 저녁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인은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눈으로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친정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는 일에 힘을 써주십시오. 제 손으로는 닿지 않는 자리에 어머니의 말씀은 닿을 수 있습니다. 부인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안에 여러 감정이 지나갔습니다. 섬에서 100일을 함께 보내며 설아가 단 한 번도 자신의 것을 먼저 챙기지 않았다는 것을 부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절벽을 타고 내려가 약초를 뜯을 때도, 자객을 피해 동굴로 숨을 때도, 가짜 무덤을 손수 만들 때도 설아의 눈은 항상 부인을 향해 있었습니다. 부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그 두 글자가 설아에게는 어떤 긴 말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을 참지 않았습니다. 마루 위로 소리 없이 떨어지는 눈물 두어 방울을 설아는 닦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행동이 빨랐습니다. 사또와의 신뢰가 쌓인 덕분에 일이 생각보다 빠르게 풀렸습니다. 설아의 아버지를 모함한 자의 이름이 밝혀졌고 조작된 장부의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5개월이 지난 뒤 설아의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벗었습니다. 집안의 이름이 회복되었고 빼앗겼던 가산 일부도 되돌아왔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진 날 설아는 마당 한편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봄볕이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담벼락 위로 살구꽃이 막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그 꽃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시집 오던 날 가마 안에서 품에 안았던 약상자가 떠올랐습니다. 마당에서 불타오르던 약재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친정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아가, 이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전부다. 설아는 눈을 떴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약상자 속에 담겨 있던 것들이 결국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린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씨 문중은 조용히 새로운 질서를 찾아갔습니다. 포박되어 관아로 끌려갔던 아들들은 그 뒤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었고 집안의 크고 작은 결정들은 부인과 설아가 함께 의논해가며 이루어졌습니다. 설아는 인장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먼저 물어보지 않으면 먼저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해야 할 일은 조용히 그러나 빠짐없이 해냈습니다. 어느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햇볕이 기울어지며 마루 위로 긴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부인이 방 안에 앉아 차를 다리고 있었고 설아가 그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섬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침묵과 전혀 달랐습니다. 적대도 아니었고 경계도 아니었습니다. 오래 함께 살아온 사람들 사이에서만 만들어지는 고요하고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부인이 찻잔을 설아 앞에 밀었습니다. 그리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나를 섬으로 데려가 주어서 고맙다. 설아는 찻잔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뜨거운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번졌습니다. 섬에서 시어머니의 손이 자신의 떨리는 손 위에 얹혔던 그날 밤이 생각났습니다.
그 온기와 지금 이 온기가 어딘가 닮아 있었습니다. 설아는 찻잔을 감싸 쥔 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어머니 덕에 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버텨주셨기 때문에 저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생겼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차 한 잔을 다 비울 때까지 두 사람은 그렇게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당의 나뭇잎들이 살랑이며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그 흔들림이 이 집에 오랫동안 없었던 것들을 다시 채워 넣는 것 같았습니다. 설아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효도란 부모가 원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를 살리기 위해 때로는 세상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혼자가 되더라도 옳다는 것을 알면 걸어가는 용기였습니다. 돌을 맞으면서도 노를 젓던 그 강위의 아침이 지금 이 따뜻한 오후와 같은 이야기 안에 있다는 것이 설아는 이제야 온전히 느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고단한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댁내에 평안만 가득하십시오.